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미국 GM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공장 5곳, 해외 공장 2곳 폐쇄, 14,000명 넘게 정리해고가 핵심입니다. 한국 GM은 구조조정 대상 아니라지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되는 시장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한국 자동차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세계 자동차 산업에 불어닥친 근본적 변화의 물결. 이젠 태풍이란 위기의식입니다. 업계도 정부도 활로를 찾아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나눠주실 전문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 경기대학교의 김기흥 교수님, 그리고 사회연대 노동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한 GM, 그동안 실적도 괜찮았는데 좋을 때 몸집 줄여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로선 당장 한국 GM 어떻게 할지가 관심사인데 영상 보시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외신들이 추산한 GM의 감원 대상 인원 14,500명은 전 세계 GM 인력의 8%, 북미 지역 근로자의 15%에 해당할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의 구조조정 계획을 맹비난하며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고 오하이오에 새 공장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And I said, you know, this country's done a lot for General Motors. You better get back in there soon. That's Ohio. 하지만 GM은 구조조정으로 6조 7천여억 원을 절감해 미래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의 반발과 러스트벨트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에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내연기관 차량으론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입니다. GM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는 최근 4년간 3조 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GM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카허카잼 한국 GM 사장은 올 상반기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해 이미 생산 계획을 최적화했고 추가적인 발표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바라 회장 취임 이후 유럽과 호주, 태국,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으면 버린다는 GM의 경영 스타일상 언제든 한국 GM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노동시장과 직결적인 연결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 주가 시장도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제일 관심사는 한국 GM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고 있는 정용건 위원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죠. 한국 GM 얘기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미국 GM 일단 그 주식시장 또 아침에 좀 보시고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어제 상황이? 예, 뭐 메리바라 회장이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하고 나서 뭐 그 당일 날은 4.7% 정도 GM 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지난 밤에 예. 다시 트럼프 대통령 커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삭감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2.5% 정도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예, 됐죠. 마이너스 2.5% 전체 자동차 주식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를 예. 보이면서 미국 예. 시장은 끝났습니다. 노동 전문가이신 우리 정용건 위원장님은 한국 GM 때문에 노동시장 문제를 항상 여쭤보고 있는데 야 이제는 뭐 미국 주식시장까지 들여다보시고 바쁘십니다. 제가 증권회사에 30년 근무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얘기는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훈 교수님, 미국 GM의 구조조정 발표 딱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게 올 것이 온 겁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지금 새로운 저는 타격입니까?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다. 예. 그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그 시장 잠재력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그 2014년도부터 그 바락 그 회장이 그 수익성 위주의 그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사업 구조로 하면은 돈 안 되는 차는 안 만들고 돈 되는 곳만 돌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차량은 이제 구조정을 하고 새로 수익이 나는 차량 위주로 이게 단가가 높은 쪽으로 이제 구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의 하나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GM에서 발표된 거를 놓고 보면은 세단 이게 일반 전통적인 이 세단형 승용차는 점점 안 만들겠다는 거고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른바 SUV 시장으로 그럼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추세도 그럼 다 그 교수님들은 다 예상하고 이런 긴 안목에서는 맞는 추세입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젊은 20대, 30대들이 급격하게 그 SUV 차량의 선호로 그 바뀌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중장년층으로 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매출액이 SUV 차량이 선호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세단의 차량의 그 매출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팔리는 차의 50% 정도가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 팔리는 차는 절반 정도는 SUV와 픽업이다 그러는데 그게 맞군요. 그러면 인기 차종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세단이 35%고 SUV가 65%니까 절반도 넘어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세는 SUV인데 GM이 세단형은 이제 안 만들고 SUV만 만들어 팔겠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시장의 변화 지금 김기용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고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 뭐 직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카이스트 교수님이시지만은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시고 경영대학원이시죠? 경영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좀 특별히 좀 모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첫 번째 제가 드는 거는 부럽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예.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예.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법원에서 다 불허가 됩니다. 예. 회사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모든 자구책을 다 써보고 나서야 해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노동시장의 과잉 규제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얼마나 큰 제약인가 하는 거를 시사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회사가 더 튼튼해지고 강하게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미래의 고용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좀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이 원래 전통적으로 그 픽업이나 SUV가 강한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가 때문에 한동안 그 수요가 왜냐하면 그 큰 차들은 이제 그 연비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것 때문에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고 여력이 생겼다. 그다음에 예. 셰일가스 이후로 미국의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 연비 걱정을 덜하는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 SUV나 트럭 쪽으로 선호가 확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단은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차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만들고 일본 잘 만들고 유럽들이 다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SUV나 특히 트럭 같은 거는 그 미국이 잘 만들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로 하면 그런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가 맞고요. 또 하나는 이 변화를 보면 이 지금 구조 조정에는 그 미래 차에 대한 그 구조 조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래차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그 개발 능력을 확충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의 직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 월급을 받는 고급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GM이 지금 그 근로자의 구성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예. 않았는데 네. 인원은 줄이지만 미국 시장의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말로 네. 그거는 자동화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제 전부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크게 보면 GM이 돈 잘 벌 때, 지금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미래를 대비한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있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기업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잘한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내연기관, 가솔린 떼고 디젤 엔진 떼는 기름 떼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라고 하는 미래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판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보면 미국도 정치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GM의 구조조정이라는 이 큰 흐름에 있어서 미국도 정치적 요인으로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지금 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뭐 메리바라가 과감하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GM이 좋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빅3 포드 클라이스 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로 주가도 그렇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 뭐 대사라는 났지만은 세계 변하는 시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좋은 차 사실은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한 축으로 이제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저는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이제 가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러스트 벨트 지역에 백인들 노동자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조조정하고 14,000명 이상 뭐 해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데 당분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어떻든 큰 추세로서 네. 전기차 이 교수님 말씀하신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하기 어렵다. 또 한편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산업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동차를 두고 이제 소유냐 공유냐. 그래서 예. 우버가 이제 들어오면서 네. 자동차 뭐 구매가 40%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을 두고 엄청난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고 메리바라 회장은 생존을 위해서 예.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우리는 가겠다. 네. 뒤돌아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네. 있습니다. 자, 이 GM의 구조 조정에 대한 찬반 양론과 거기에 숨어 있는 기업의 함정 같은 거는 잠시 뒤로 그러면 넘기도록 하고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이 근본적인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로 한번 교수님들과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은 자동차를 첫 소유하는 나이가 이제 10대 후반, 뭐 늦어도 20대 초반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사지 않고 공유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게 GM의 구조조정과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큰 추세로서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는 과정. 아하.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예. 친환경차에서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 그다음에 아하. 자율주행차 이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빅3 자동차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기업 가치가 한 뭐 110조, 12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우버가 곧 이제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우버 기업 가치가 한 뭐 120조 정도로 해가지고 세계사 합친 것보다 우버가 오히려 기업 가치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하. 자동차 산업이 전반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 감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는 부인할 거고. 수가 없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믿기실까 싶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거대한 자동차 빅3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금액보다 우버라고 하는 자동차 공유 회사의 시가 예상 총액이 지금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이제 미국에 뭐 해외가 다니시는 분들은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학생들한테는 우버는 뭐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수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차를 그리고 살 이유가 이유도 없어졌죠. 없어지는 예. 식의 경제적인 수단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빅3가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한동안은 그 고급 럭셔리 스포츠카에 아주 소수의 니치 마켓만 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모델 3가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면서 모델 3는 가격이 한 3, 4 우리 돈으로 한 3, 4천만 예, 원대까지 거기에 내려왔으니까. 예, 그러면서 기존의 S 모델은 다 1억이 우리 돈으로 예, 1억이 넘었는데 이러이러 미국에서도 넘고 완전히 그 고급 시장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해만 해도 한 7만 6천 대 파는 게 전부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1,000만 대 팔은 포드보다도 또 한 700만 대 팔은 GM보다도 높습니다. 주가 총액이. 시가총액이. 예, 시가총액이. 예. 그러니까 미래를 전기차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3로 이제 세 회사로 보다가 네. 지금 사실은 한 회사가 더 등장한 거죠.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그러네요. 예, 대수는 그래서 적지만 미래가 그게 근데 그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닌 거죠. 먼 미래가 아니죠. 이미 도래한 미래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고객들이 예, 예. 모델 3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길거리에서도 요즘 테슬라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예. 굴러다니고 GM에서 만드는 그 볼트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 받고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안팎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기차가 눈에 많이 보여요. 예, 제가 지난 그 2월달에 미국의 테슬라를 그 방문해 봤는데요. 네네. 거기에서도 이제 일반 말씀하신 대로 범용차를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그렇죠. 문제되는 걸 상용할 때 하는 것이 이제 전기보다는 인프라인데 그렇죠. 그 인프라를 이제 미국 각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또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동차에다 그다음에 이제 IT를 접목시켜 가지고 네. 구글이라든가 이것도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같이 성장하고 있는 예.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한 원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을 넘어서 과거 10년 전엔 구조조정에서 지금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 네. 대응을 하는 급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기업 자체가 네.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급격한 하나의 판이 바뀌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는 있는 저 화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험 주행을 좀 하고 있는 전기차, 무인차, 자율주행차 이렇게 자동차 산업 전체가 근본적인 이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 바뀌고 있는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고 GM의 구조조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래 자동차 얘기를 같이 섞여서 좀 드리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전기차로 가면 아주 진입이 너무 쉽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이요. 전기차는 부품이 몇 개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하. 그 배터리하고 그 구동 장치만 있는 차거든요. 네. 뭐 엔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에 필요한 게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회사들이 잘 만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죠. 전기차가 되면 사실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어느 회사가 제일 잘 만드냐 그러면 가전 회사들이 제일 잘 만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가전 회사들이 제일 잘 만들 거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아주 좋은 모터를 쓰잖아요.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습기가 있든 온도가 있든 잘 계속 돌아가는 모터 기술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다가 모터만 달면 되는 게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현대 기아차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이제 다 들어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LG전자 세탁기 만들던 부분에서 거기다가 바퀴 달아서 모터 돌리면은 자동차가 굴러가는 걸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전기차는 시장 진입이 워낙 쉽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중국이 계속 강하게 푸시를 했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게 워낙 규모의 경제고 생태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기차가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많이 달라져서 겉모양의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IT 기술을 하고 접목을 해서 얼마나 더 편의성을 주느냐 이런 거에서 경쟁력이 되지 이제 그 제조 경쟁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그것도 큰 변화의 한 요소입니다. 중국이 2028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10년 뒤에 전기차를 1,100만 대를 돌파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빨라질 것 같답니다. 그리고 양이 더 늘어날 것 같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2020년대가 되면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넘버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국의 이 전기차 산업은 이 내연기관을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PC에서 모바일로 건너뛰듯이 중국은 이렇게 산업을 이렇게 점프해서 가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이 대체로 파괴적인 성장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쨌든, 파괴적이다. 예, 파괴적인 성장 그러니까 기존의 예.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모두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의 핵심 원천 기술은 이제 배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기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되게 더디고 국민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메리바라의 이야기 이게 아마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올 겁니다. 결국은 다시 우리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면은 GM은 전기차로 가기 위한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연기관 만드는 데 중에 수익성 떨어지는 북미 공장 5개 문 닫고 해고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연구는. 이제 자동차 연구 기관이 그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2025년에서 이제 2030년 정도 가면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바뀐다는 현재는 겁니까? 그 내연기관 위주의 그 수익 모델이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확산되고 상용화되면서 예. 점차적으로 그 수익이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쪽으로 25년 정도부터 이제 점차 늘어나다가 2030년 되면 이제 근본적인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쉽게 말하면 GM 입장에서는 디젤이 됐든 가솔린이 됐든 세단이 됐든 SUV가 됐든 이 자동차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서는 향후 20-30년 뒤에 돈을 못 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 내가 그런 것이 No Shears, Yes 월마트를 그런 전략이라고 추진하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시월스가 오프라인만 고집하다가 이게 망했죠. 문을 망했고 그다음에 예. 월마트가 오프라인을 하면서 온라인을 적절히 그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남았고. 경쟁력이 살아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전차적으로 구글이라는 것 같은 온라인 업체와 적절히 융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2030년에 가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자동차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예. GM의 이런 급격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이건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도 전기차 시장을 확대를 하려면 정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깎겠다라고 나섰어요. 그 얘기는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GM을 막겠다라는 뜻입니까? 일단은 뭐 당장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는 뭐 정치적으로 대단히 아프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상당한 지지 재선 때문에.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제 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문제는 이제 메리바라가 전기차를 갈래 해도 기존의 자동차 대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한 50% 정도 비쌉니다. 그걸 보조금 문제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삭감되면 사실은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메리바라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합의점을 찾아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GM은 전기차 친환경차로 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당장 그렇게 가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수는 되겠군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자동차 시장을 폐쇄해서 공장을 이렇게 만들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뭐 저 얘기인데요. 지금 예. 보시고 있는데 예. 중국 공장 정 어려워서 공장을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예. 북미 대륙에서 공장 폐쇄하지 말고 중국 거를 폐쇄하고 미국의 오하이오로 갖고 와라라는 얘기인데 예. 저 얘기는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가격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미국 인건비 예, 때문에 미국 중국으로 인건- 갔는데. 미국 인건비로 해가지고 현재 그나마 잘 팔리지도 않는 뭐 내연기관 차들 만들어 가지고는 감당이 어렵다는 판단을 뭐 현실적으로 메리바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절충안을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되니까. 쉽지는 않다. 둘 서로 양보하기가. 이병태 교수님은 저 트럼프의 저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로 당선이 됐고요. 예. 러스트벨트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일자리에 관한 거를 계속 이번 중간 선거를 위해서 자랑을 많이 했었죠. 네. 팍스콘을 유치하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로 가기로 했던 회사를 주저앉히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뭐 그래서 일자리 뭐 1,000개 잃어버릴 거를 그대로 일자리를 보존했다 그러고 팍스콤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 생길 거라고 그러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네. 지내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과장 광고고 과장 광고였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용 예, 블러핑이었다 그리고 이거죠. 이제 해리 데이비슨이라고 그 오토바이 회사 예.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EU하고 관세하고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유럽으로 공장 옮기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압력을 많이 가하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예. 해리 데이비스는 그대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뭐 대통령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관치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대개는 뭐 본인은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해야 재선에도 예. 되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데 대통령의 압력으로 뭐 최고 경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배임이잖아요. 이사회나 네. 뭐 이런 데서 그걸 용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마땅한 무슨 정책 수단으로 유인책을 주거나 아까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동차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당신들한테 내가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수요를 네,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하는데 대부분 그냥 구두선에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왜 저러는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장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용 교수님한테는 뭐 당장 급한 게 저희니까 뭐 GM이 왜 저러고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까지는 다 이제 다 알겠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은 폐쇄한다고 예고한 해외 공장 2곳. 이거 어디지 딱 쓸 때 저는 저 얘기 첫 듣는 순간에 아이쿠 이거 우리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는 했어요.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은 믿으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이제 100%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이 지역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새로운 지역 연계를 재편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지역 연계를 갖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GM은 미국으로 가는 거고 한국에서 만드는 GM은 유럽으로 팔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GM이 2015년부터 적자를 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이 GM의 시장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군산 공장이 이제 폐쇄되는 그런 사태를 유럽에서 지금 GM 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십자표돼 있는 쉐보레가 특히 잘 안 팔리니까. 지금 5월에 군산 공장 폐쇄된 이후에 지금 부평이라든가 이 창원 공장의 가동률이 30% 내지 50%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 금년 들어서 지난 4월달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적자가 금년에 이제 적자가 한 1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본 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GM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5년간의 우리가 버텨낼 수 있지만은 이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면은 그것도 보장을 하지는 어렵다. 결국은 지금 GM이 최소 10년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오쇼어의 경우에도 2020 몇 년까지 약속해놓고 지금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GM의 약속은 그냥 종이적인 모양이에요. 보조금이 끊기는 그 해에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는 또 먹튀 논란일 텐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연 그럼 우리나라의 그 한국 GM이 수익성이 낮은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그 우리가 실사를 해서 그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과 부실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가지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R&D 비용이고 네. 이 고리 대출 비용이고 이전 가격이고 이제 업무 지원비에 이제 과다한 본사분 지원비인데 특히 이제 R&D 비용 같은 경우를 우리 그 한국 GM에다 많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조 8천억 정도 그 넘기고 그 다음에 한 대출을 1조 원 정도 하면서 그 5% 이상의 그 고리 이자를 부담을 그 논란이 줬고 컸죠. 그 다음에 예. 본사의 부품을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넘기는 이렇던 그렇죠. 것을 해서 이제 이전 예. 가격 문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한국의 그 GM 공장이 수익성이 낮은가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거를 듭니다. 파악하려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들여다보고 그 회계 자료와 그 경영 자료를 넘겨받아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돈을 주면서도 깜깜이로 지금 주고 있다는 논란과 비난이 좀 있죠. 예, 그렇죠. 그걸 잘 산업은행이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 산업은행이 제대로 실기를 했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이 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네. 그게 우리가 계산한 거로 흑자라고 나온다고 한들 GM이 봐서 자기네한테 최선인 그 구조조정은 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 그건 논란만 하는 거고 그쪽에서 경영 간섭에 대한 한국에 대해서 갈등만 자꾸 유발하는 거지. 의사 결정은 이 회사가 여기 있는 게 자기들한테 돈벌이가 되면 있는 거고요. 예. 돈벌이가 안 되면 나가는 거죠.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돈벌이가 되는 기업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R&D 회사를 분사를 하잖아요. R&D 네. 비용에서 네. 여기서 많이 그것 또한 또 논란의 예, 소지가 그러니까 많죠, 또 지금. 그걸 또 반대하잖아요. 철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든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비난을 하지 말아야죠. R&D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해서 적자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예.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거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커져가 잘 팔리든지 예. 생산 공장을 여기 두는 게 시장 가까운 유럽이나 아니면 더 인건비 싼 중국에다 두는 것보다 또는 뭐 미국에다 두는 것보다 이게 이제 생산비도 있고 우리 쪽에 있으면 시장이 머니까 물류 비용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생산성이 우리가 좋으면 잊지 말라고 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영 의사 결정권이 GM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져가지고 그 사실은 그 따지려고 그러면 구조조정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계약을 잘했어야 돼요. 네. 계약에서 어떤 조건에서 못 나간다는 얘기 뭐 10년 약속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약속을 없는 안 약속, 예. 지키면 페널티가 뭐냐? 그게 없는 한 그 법은 그냥 약속이잖아요. 페널티 없는 약속은 약속일 뿐이다 약속일 이거죠. 뿐이죠. 근데 예. 그래서 경제성에 의해서 있고 그리고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규모를 자꾸 줄여서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법적으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만 있어도 그것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의 정의도 정확히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이거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 주인 없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 하니까 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데 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이번에도 일자리 군산에서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난리 나니까 그쪽에서 얘기도 하기 전에 공적 자금 넣는 걸 약속을 먼저 정치권에서 먼저 거론하면서 협상력이 전혀 없어진 거거든요. 예. 뭐 한국 그쪽은 위협할 것만 있죠. 잘 투입 안 해주면 우리 나간다라고 하는 위협 수단만 있었고 그래서 이미 협상할 때 이미 지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다음 이렇게 안 하죠. 그 민간에서 하면.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 한국 GM 사태는 칼자루를 글로벌 기업인 GM이 쥐고 있고 우리는 칼날을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저 한국 GM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정의검 위원장님 예.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는 볼모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직접 고용자 1만 5천 명, 간접 고용자까지 하면 20만 명이라고 하는 일자리 볼모가 잡혀 있기 때문에 칼날을 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공적 자금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한국 GM은 떠나지 먹을 게 있으니까 안 떠날 거다. 지금 하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시간의 문제지 떠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칼자루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 항상 칼날이죠. 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일자리 잘못한 게 볼모가 아니고 잡혀 있으니까. 협상의 구도 속에서 이미 뭐 칼날을 늘 잡고 있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런 구조 부품사들까지 합쳐서 뭐 20만 명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 GM은 그러면은 자 해외 두 군데 중에서 포함되냐 안 되냐 네, 그게 이것이 제일- 뭐 그게 근본적인 가장 질문이죠. 초미의 관심인데 현재 어디라고 이렇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없다. 없지만 예. 그렇지만 아직은 모르겠다는 거네요. 이제 뭐 카잼은 한국은 뭐 정상적으로 경영할 것이다. 카잼 사장은 한국 사장은 이렇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그래야지 또 4천억이 들어올 12월 달까지 4년에서 4천억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아직 받을 예. 잔금이 남아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서 이제 뭐 론으로 줬던 것들 다 출자로 전환해가지고 이미 뭐 그 금액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카잼도 모르고 산은의 이동걸 회장도 모르고 노조한테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GM의 불투명한 불확실성보다는 한국 GM의 불확실성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죠. 특히 뭐 네. 자동차 판매가 올해 한 35% 이상 예.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돈 안 되는데 차 안 팔리는데 남아 있은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규모 축소하거나 페이프로 남아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 그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매력적이고 눈길이 가는 차는 사실은 GM에서는 볼트라고는 전기차입니다. 그거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비싼 굳이 테슬라 타지 않고 전기차를 사실 생각이면은 GM의 볼트라는 이 회사를 그 자동차를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100% 수입차예요. 군산에서 만드는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신차 배정이나 라인은 또 군산에는 또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좀 군산 한국 GM이 살아난다라는 보장은 지금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당시 이대 주주가 출자하면서 예. 8천억 넘어가는 걸 출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글로벌 GM하고 만나서 메리바라 만나서 정말 신차 배정하고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차를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 대단히 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움 많고 여전히 글로벌한 상황에 대한 개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예.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뭐 이거 계속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한국 GM에 대해서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전문가들도 한국 GM에 대한 이 글로벌 GM의 약속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당분간은 현재까지 결정된 거는 없다. 해외 폐쇄한다는 공장 두 곳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최근에 한국 GM은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요번에 두 곳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기들 그 속에는 구체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요번 그 두 개 포함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낮다. 봐야 돼요. 없다고 그나마, 봐야 되겠죠. 아이고, 근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입니다. 그걸 만약에 없앴을 거면 지난번에 공적 장을 받지 않고 철수를 했겠죠. 그래서 네. 예.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지금 한국 GM이 아주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예. 5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예, 그 예. 10년 약속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하는 네, 말씀을 의미 드릴 수 없는 있습니다. 약속에 예. 우리가 그걸 믿고 또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거는 현명하지는 않다라는 하여튼 생각은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또 우리 또 나라 걱정도 또 좀 하다 보니까 김 교수님, 예. 현대자동차 주가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현대자동차 주가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시나요? 예, 10만 원 끝내 회복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요새? 예. 어저께 잠깐 해보. 어제 잠깐 회복했다가 또 떨어졌나요? 지금 오늘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9만 원, 9천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왠지 그 별로 의미 없는 수치기는 한데 현대자동차 주가가 저기 6자리가 되느냐 5자리가 되느냐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하기는 해요. 쳐다보고 있자면. 예, 현대자동차도 상당히 그 위기인 것이 현대자동차가 저는 상당히 중국 시장에서 실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뭘 신기를 했다는 말씀이신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소형차 위주로 해서 잘 팔렸었는데 네. 최근에 중국의 그 자동차들이 많이 그 기술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많이 그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미국 차들도 많이 그 경영 혁신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자동차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많이 진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베 정책에서 엔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소나타하고 도요타하고의 가격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가 더 그래서 비싸졌다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그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에 그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반등은 구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위기론에 같이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장기적으로 좀 저는 예.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수익성 악화가 아주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76%가 줄었다는 예, 거는 예. 경영학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교수님으로서. 위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닥쳐 있는 거죠.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중국에서의 압력.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책임 내지는 우리 정치의 리스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사드가 시작되면서 예. 중국에서 베이징 현대에서 가격이나 압력을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품 써라. 그래서 중국 부품을 쓰는 순간 사실은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익이 나는 거를 가져올 수 있게 안 하기 때문에 대개 네, 부품을 거기다 파는 거로 수익성을 내는데 그런데 그 압력 때문에 중국 부품 쓰라는 압력 때문에 그 부품 가격들을 최근에 15% 20%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15% 20% 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현대자동차의 부품 회사들이 경영 압력에 빠졌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1차 밴드, 2차 밴드들로 지금 충격이 확산된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지금 기업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만 재무제표상의 자산 가치보다 주가 총액이 항상 낮아요. 이게 사실은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실제 가치보다는 주가 총액이 저기 더 낮아서 낮아서 그래서 왔군요. 미래 가치를 보지 않는 거죠. 지금 외국에서요 주주들이 그 격차가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실적에 비해서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CEO 리스크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오너 리스크가 있다. 예, 근데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현대자동차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상조 위원장하고 정부가 자꾸 무슨 순환 출자는 나쁜 거고 예. 지주회사는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지주회사라고 전환하고 압력을 넣는데 네. 그게 돼야 사실은 지금 경영 승계가 가능한데요. 그 중간에 엘리엇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 구조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경영권 보호를 순환 출자를 끊는 순간에 소수주주로 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안 되는데 예. 이 모순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경영권 안정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은 정몽구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루머가 많거든요. 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가 외국에서 불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의 독과점주의였거든요. 국내 시장에 뭐 한때는 90% 이상을 장악하고 워낙 있고 국내 내수가 탄탄하니까 탄탄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R&D하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해왔는데 일본의 도요다는 국내에서 영업이익이 해외 수출보다 낮습니다. 국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본 회사끼리. 근데 이제 그런데 최근에 대수는 한 18%를 외국 차에다가 내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가 차들이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거의 40%의 시장을 40%의 시장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거기다 뭐 전통적으로 최악의 노사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생산성 유실도 워낙 심한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엔저뿐만 아니라 유로도 지금 한 몇 년 사이 30% 이상 저평가가 됐거든요. 유로도 네. 가격이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많이 예,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차도 경쟁력이 세진 거고, 그리고 일본 차도 세진 거고, 그러면서 대외 경쟁력도 지금 많이 유실되고 있어. 예. 저는 이게 아주 총체적인 지금 난국에 총체적으로 처했다. 그러네요. 예, 예. 하긴요. 시장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비전문가지만 뭐 아반떼급 자동차 100대 1000대 팔아봐야 제너시스급 대형 차들을 팔아야 돈이 될 것 같은데 제너시스급 이상의 그런 고급 승용차 시장은 눈으로 보기에도 뭐 길거리에 다니는 해외 수입차들이 그냥 질비하게 좀 다니고 있고 그 제너시스급에서는 현대차가 고전하고 있으니까 경영 실적이 악화되는 거는 뭐 비전문가라도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뭐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전 정부의 사드로 인해서 중국 판매가 급감한 부분 예. 관련한 지적,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정부가 거버넌스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약간의 요인은 되겠지만 뭐 그리고 또 이제 환율 문제도 그렇지만 원점은 달러가 강세고 나머지 통화들은 다 좀 약세를 계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책임의 상당 부분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 그게 주요 자체가 요인은 아니라고 그럼요. 보신다는 현대자동차 말씀인가요? 자체가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전부지 매입하면서 주가가 26만 원 선에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정 위원장님은 본질적 위기를 어디서 그럼 진단하시는 겁니까? 본질적인 위기는 혁신에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자동차 자체의 혁신을 못했다? 한전 부지를 갖다 10조나 주고 사가지고 지금도 그게 이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예, 12조까지 예. 이상의 뭐 금융 비용이 2조 가까이 더 들은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제대로 해냈는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예. 또 여전히 세단 중심으로 계속 해왔던 이런 문제들이 결국 맞물려서 지난 3, 4분기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대자동차가 1.2%, 기아자동차가 0.8%, 예. 이 정도고 신용 등급이 이제 트리플 B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게 10년 전으로 후퇴한 거라며요. 10년 전으로 거의 주가 기준으로 10년 전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우리가 회사 가치보다도 떨어져 있는 것이 제대로 주주하는 정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특히 우리가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 GM이나 뭐 메이저 자동차 산업들이 9조 이상의 R&D 비용을 쓰는데 우리는 인도의 타타 자동차보다도 R&D 비용이 낮습니다. 현재 자동차. R&D 비용이 낮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에 미래가 관련된 없다. 문제. 특히 지난 3, 4분기에 미국에서 리콜 하는데 7,800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가감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딱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정부의 정책도 여러 가지 우호적으로 뭐 진행돼야 되지만은 또 현대자동차 자체가 상당 부분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또 과도하게 너무 인건비에 집착해서 해외 공장에 너무 나가다 보니까 이것들과 관련해서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것과 김 교수님 동의하세요? 예,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잘못된 우리의 그 진단과 그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 5개 기업과 일본 독일의 폭스바겐하고를 비교해 보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한국의 경우는 12.2%, 12.2%. 토요타는 2012년에 7.8%, 예. 그다음에 독일은 9.5%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임금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판매되는 매출액의 그 평균 자동차 가격의 수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 예. 우리나라는 평균 수출 가격이 14,200달러, 일본은 2015년에 21,600달러, 독일은 2015년에 37,300달러, 미국은 2015년에 27,000달러로 이거 임금하고 수출 가격만 비교를 해봐도 바로 우리가 이 격차가 난다고 하는 걸 수익성에 악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하나 다른 네. 지표로서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생산한 소요 시간을 비교를 한 생산성 비교를 해보면은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이 26.8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스페인의 바이돌로이드의 르노는 16.2시간으로 16.2시간. 거의 10시간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걸 개선하기 위한 R&D 투자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의 R&D 투자는 매출액에 비해서 상당히 그 낮은 수준으로 미국과 독일에 비해서 거의 그 10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두 분의 낮고 저 분석이 그 결은 같네요. R&D 타이밍도 놓쳤고 R&D 투자의 양도 너무 적었고 돈의 액수도 너무 적었다. 결국은 그것이 혁신 부족으로 연결됐다 이런 기업의 말씀이신데.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품질 내지는 제품의 혁신성하고 예. 생산성, 가격 경쟁력인데 그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뒤져 있고 실기를 하고 있죠. 다 그런 거 있고 또 연비가 상당히 좀 낮은 차로 우리나라 연비 얘기 나오면 현대차가 제일 아파하는 대목이 그거죠.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이 그러니까 R&D 투자가 부족했고 제품 전략에서 현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면이고요. 예. 이제 다른 면 아까 지적해 주신 거는 결국 생산성 원가 구조인데요. 그게 이제 워낙 원가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되어 버리니까 그 아까 보시면 판매 단가는 낮은데 인건비는 훨씬 더 높고 또 속도도 늦고 이런 회사가 돼 버리니까 이제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대목이 제일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죠. 독일과 일본처럼 우리 1인당 GDP가 환격히 높은 나라에 비해서 현대자동차 임금 평균이 9천만 원대고 독일과 일본이 7천만 원, 8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다. 강성 노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논란의 이 명제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까? 오히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임금을 막 기업들이 올려서 경제 활성화를 한다라는 것과 이 충돌도 나고요. 뭐 오래된 우리나라의 구조의 문제죠. 지금 일부 대기업 거기서도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기득권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고 임금 격차가 큰 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한테 끊임없이 하는 요구 중에 권고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정부가 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을 해서 네. 그 도입을 함으로써 그게 가능한데 지금 자꾸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뭐 기업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걸 이걸 강성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무노조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경영자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 같은 데는 다르지만 사실은 글로벌 기업 중에 잘 나가는 기업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노조가 없는 걸 가지고 이번 정부가 되게 그걸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IBM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런 회사가 노조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현대 자동차의 최고 경영지들이 노사관계 관리를 오랫동안 실패해왔고 사실은 다른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 현대 때문에 자기네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현대가 그렇게 해가지고 노조한테 계속 굴복해가지고 노사관계도 나쁘게 가지고 인건을 올려주니까 옆에 회사들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 게 돼서 그런 면에서는 현대자동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그 노사관계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낮은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영 실패인 것이지 꼭 노조 때문만은 아니라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정 저희가, 선생님 노조 저희가 책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자들의 책임이다. 저희가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늘 이런 거 강성 노조 때문에 책임이라고 이렇게 늘 가는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그런 논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받게 되는데 첫째로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가 얼마나 돼 있냐, 자동화가 얼마나 돼 있냐, 자동화의 진전이 높으면은 그만큼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겠죠. 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잔업이나 특근이 많습니다. 노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것들도 보면서 해야지 그냥 단순히 높다, 낮다라고 단순하게 그건 인건비 아니군요. 비중만 뭐 예. 자동화 뭐 지표라든지 다양한 걸 좀 보면서 봐주는 게 좋겠다는 측면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사문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노조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예, 예. 국민의 기본권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도 뭐 아니 전미 노조 자동- 자체 때문에 네, 지금 전미 현대차가 자동차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그건 것이 아닌 아니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 파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우리가 실정적으로 한번 논문을 낸 적도 있는데 파업 기간 동안에 주가를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보니까 유의미한 결론도 안 나왔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가 상반기에 공피치로 4만 5천 대가 노동력은 일할 노동력은 있는데 자동차가 안 팔려서 안 돌렸다고 안 만들었다고. 물량이 없어서. 예, 물량이 예, 작업 물량이 없으니까. 작업 물량이 없어 안 팔리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조 책임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네. 또 여전히 한국이 노사간 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30% 이상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핵심적인 것은 기술 혁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대화를 어떻게 해갈 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전부 노조의 책임으로 가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는 예. 한국 사회 갈등만 계속 생기고 예. 노사 간에 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 훨씬 더 보고 노조도 뭐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강주행 일자리 같은 거 미래를 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조합원들도 알기 시작한 이런 국면이기 네, 때문에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안 되는데 책임은 한 축에 노조가 절반 딱 있다 이렇게 갈 정도다. 네. 노동자 조직률 10%이고 노조 없는 기업들도 뭐 90%나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 많고 그 회사들 성장력도 여전히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는 좀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그 인건비 높은 게 설비 투자가 낮아서 그런 건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기업체들이 자동화 설비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한국의 노조, 현대자동차의 노조들도 도요타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놀래요. 설비 투자가 한국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의 그 밀도가 세계에서 1위거든요.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인건비가 높은 건 그야말로 인건비가 높아서 그렇고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려야 네, 되고요. 네. 그 노조 가입률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기업인데 영세 기업엔 노조가 없고 실제는 급여를 많이 받는 기업, 현대자동차 이런 데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조 가입률이 낮으니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정반대가 돼야 약자들이 보호받고 예. 그래야 돼야 건전한 노조 자본인데 알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어려워진 그 원인이 노조 탓이냐 경영 탓이냐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 김기흥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워진 뭐 탓에 대한 분석은 잠시 뒤로 좀 차치하고라도 그럼 앞으로 자동차 이 위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자동차가 망하지 않고 계속 돈을 잘 벌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습니까? 미래차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대비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평가를 예, 하시는 지금 모양입니다. 앞으로의 자동차는 이제 연료가 아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주행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이거에 대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신기술 개발에 의한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미국의 제네시스에서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가 SUV로 넘어가는데 세단을 계속 예. 고집한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1차, 2차, 3차 이와 같은 전속 거래의 형이와 같은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 부품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도산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유럽형의 수평적인 이 같은 부품 업체들이 관계를 해서 독자적인 어떤 모델 개발하고 이게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자동차 산업과 부품업도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할 일이 많군요. 예. 이거 뭐 저 준비한 건 많고 아직도 할 얘기들은 많이 남았을 텐데 시간이 1시간만 갖고는 현대자동차 걱정하기에도 1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30초씩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만 짚는다면 이병태 교수님은 뭐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경영권이 빨리 안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 지금 경영 현대는 전부 외부 투자자들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이 정의선 체제로 안착이 되느냐 그거를 지금 있다라고 하는 아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현대자동차가 전속 생산 체제를 변경시킨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그 어려운 회사들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한테다 팔아먹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하고 있는 부품 회사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예. 그런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 외국의 다국적 협회에 팔 수 있는 부품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이제 현대자동차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시급한 문제는 경영 안정화다라는 말씀. 네, 정 위원장님. 저는 뭐 무엇보다도 기술 핵심적이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당장에 다가오고 있다. 예.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노사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지만 강조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부품업체와 완성체 임금 체계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고 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또 지자체가 좀 책임지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도 나서야 되고 우리 노조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특히 다들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성. 그런데 네. 그것을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어야지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갈등을 생산하지 말고 통합과 전진을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아유,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현대 기아차 없는 대한민국 경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GM의 대량 구조 조정을 계기로 해서 현대 기아차의 미래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세 분 다시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김기훈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 세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한 교수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하고 폭행하는 동영상이 또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다는데 영상을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가 직원 발등을 강하게 밟고 직원 발등 위에서 뜁니다. 환자를 옮기는 직원의 옆구리를 꼬집기도 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환자 재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하던 중 제주대병원 교수의 폭행 장면이 찍힌 겁니다. 직원들은 H 교수가 평소 더한 폭행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얼마나 진짜 폭행이나 폭언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제주대병원은 지난달 특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보직을 해제하고 제주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직원들의 주장이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병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노동조합 측은 지난 6년간 H 교수 밑에서 근무하던 레지던트 의사 4명이 사직서를 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도 일을 그만뒀다며 갑질 의혹이 일고 있는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영상 보신 동영상입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보신 동영상입니까? 아, 예,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죠. 네, 네, 네. 워낙 많이 퍼졌죠. 네, 그렇죠. 근데 남자 교수님이 아니라 여자 교수님이라 그런지 그냥 폭행의 종류의 새로운 게 나와서 이렇게 막 옆구리 꼬집기. 네, 그렇죠. 아니 얼마나 아프면 막 몸을 비틀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옆구리를 저런 식으로 꼬집으면 네. 오히려 환자도 위험할 뻔했어요, 저거는. 네, 그렇죠. 이제 좀 신체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면서 예. 그 사이에 뭐 환자를 잘못 이렇게 잘못 다루거나 이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는데 놓칠 좀 수도 굉장히 있잖아요, 아프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뭐 체중을 실어서 거의 점프를 하다시피 발을 밟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뭐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큰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게 몰래 카메라 찍은 게 아니고
본인이 찍히고 있는 걸 알고 찍었냐고 확인하는 또 질문도 있죠. 중간에 보면. 예,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방금 때리는 거 찍었냐 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뭐 동영상을 찍든 말든 본인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이거 찍어봐야 별 일이 있겠냐라고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것인지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죠. 전혀 없는 분 같아요. 예, 약간 굉장히 좀 상습적이고 그동안 본인도 이제 저런 행위에 굉장히 익숙해진 건 아닌가 이런 너무 생각이 자연스럽기 듭니다. 때문에 예. 찍히거나 말거나 이게 찍히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식조차 없는 행위. 네. 양진호 회장 생각이 나서 저는 거의 비슷한 사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부러 찍으라 그러고 찍었냐고 확인까지 하는 거 보면 본인이 하는 행동이 갑질이고 폭행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조차 없는 대학 교수님.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뭐 예. 그동안 무슨 뭐 수술실에서 그 교수의 어떤 레지던트 등 전공, 그러니까 그 과목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폭행도 있었다. 이런 지금 폭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계속 그동안 나오고 있나 보죠. 다른 대학에서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장면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직접 목격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저 과정에서 앞에 앉아 있었던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굉장히 네, 궁금하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의 병원에서 내가 과연 저 의사를 믿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니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료계이기 때문에 의사들끼리는 흔히들 하는 얘기로 속된 표현으로 군기가 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니까 교수님들이 엄격하고 저렇게 교육을 엄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꼬집고 때리고 점프해서 밟고 하는 것이 교육이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본인의 정당화하려면은 뭐 그 정도 사유가 가장 적당한 그런 변명거리일 수 있겠는데, 어허. 네 그렇지만 일단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차근차근 말로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무조건 이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되게 네. 즉각적으로 어떤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교육 네. 효과가 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갑질 의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김 변호사님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갑질이 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폭행 가능합니까? 그렇죠. 저희 폭행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동영상을 발표한 노조 측에서도 동영상에 찍힌 것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다. 일각이다. 사실은 이보다 더한 폭행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더 중대한 순간에 더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자료 상당히 굉장히 많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네. 상황입니까? 저 정도면? 네. 모든 대학병원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학 의사 선생님들은 다들 점잖으시고 좋은 분들이던데, 그죠? 본인한테는 엄격하고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한 그런 교수님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에이 참 보면서 하여튼 씁쓸했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죠. 네. 비정 논란이 뭡니까? 뭔데 그렇게 시끄러워요 요새? 송원석 의원이 일단은 송원석 의원이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올라온 61억 한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시설 예산? 네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네, 미혼모 예산인가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시설에 입소한 그런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하, 가장 예. 대다수가 거의 이제 미혼모가 굉장히 대부분은 많고요. 이제 미혼모일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시설에 이제 아이들이 거의 예. 이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은 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한부모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은 네. 아이들을 딱히 이렇게 돌봐주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죠. 사정이 있는 그 거죠. 시설이 전국에 한 125군데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을 거기다 맡겨놓고 아이들 부모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젊은이들이니까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그쵸. 아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고 네. 지금 그런 시설이 125곳이나 있으니까 거기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기존 시설 운영비에서 그동안은 부담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한부모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왔는데 그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이게 지금 시설에 아이들이 몰려 있으니까 사실 그 돌봄이 한 명을 파견하면은 한 3명 정도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인건비가 필요하군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만한데 그게 총 61억? 예, 61억 3,800만 원 근데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이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예산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죠. 평생 예산을 짜고 했던 예산 전문가신데 이거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답니까? 일단은 이 예산이 신규 예산입니다. 네, 신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어떤 그런 명분은 그래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많지만 그 국가가 전부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예. 아하. 어차피 국가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하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 예산을 지금까지 안 도와줬던 게 아니고 기존의 지자체하고 복지기관에서 지원을 하던 거를 네. 국비로 전환하는 거는 나라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이건 감성적 접근이다 이런 논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네.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과문을 올릴 때는 비판이, 기존 예. 지자체와 그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예. 지원하자는 내용이라 반대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와 국가가 처음으로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팩트 측면에서도 약간 틀린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 비판 여론 댓글 좀 읽어봤더니 이대로 죽을까요? 예, 혼자서 아이 기르는 거 한번 해 보시기는 했나요? 보시기는 알기는 아나요? 뭐 비판 여론이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지금 현재 그 상임위에서요. 그 정부가 책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예산이 한 10조 가량 됩니다.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찔러 지역구. 넣은 그런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0조 정도가 되는데 61억 정도를 지원을 못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삭감을 주장한 송원석 의원도 본인이 지역구에다가 800억 원 정도를 유치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의 그런 SNS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니 800억 예. 원을 SOC 비용으로 그러니까 도로 예. 다시 까는 데에 지원을 하면서 이런 한부모 가정에 어떤 생계가 걸린 네. 굉장히 시급한 그런 문제에 61억 3,800만 원이 아깝냐. 지금 이런 문제로 그런 이제 굉장히 거네요. 논란이 뜨거운 예. 것 같습니다. 기재부 차관이 뭐 거기서 하다 뭐 울먹였다는 거는 뭔 말이에요? 네, 기재부 지금 김용진 2차관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면서요. 이제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잘하는 사이인데 왜냐면 고시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송원석 의원이 고시 29회고 김용진 차관이 고시 30회기 때문에 1년 선후배 사이고 기재부 차관도 바로 전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바로 이 차관에 바로 송원석 의원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선임과 후임 사이입니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김용진 2차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울먹이면서 예. 만약에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 전부 고아원 가게 고아원 된다. 간다. 예, 이렇게까지 호소를 했지만 송원석 예. 의원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예. 그렇지만 왜 송원석 의원이 굳이 이 61억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느냐를 두고 그 속뜻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반대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렇군요. 돌봄이라는 자리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인데 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단 일자리 예산은 전부 삭감하자라는 그런 기조를 정했기 때문에 예. 이제 무조건 막 삭감을 하자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얻어 걸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원래 이게 결과적으로는 막 뭐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행주에다가 풀 매기는 것처럼 네, 그렇죠.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임신하면 200만 원, 출산하면 2천만 원 준다 그랬었잖아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의 예, 출산 주도 출산 주도 성장. 성장이라고. 이 담론이 나온 지 진짜 근데 얼마 되지도 그러면은 않았죠. 미혼모 애들도 아니고 미혼모 애들 돌보는 예산이면
그 당의 입장하고도 결이 좀 같을 텐데 왜 굳이 반대를 해서 이 화를 자초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소탐 대실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김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당에서는 또 그런 속사정이 좀 있긴 있네요. 네. 예. 어찌됐든 송원석 의원은 이거 누구 상처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산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였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상처 줬다면은 뭐 죄송하다고 저 사과를 하기는 했네요. 네네. 예, 드렸지만 그 사과는 일단은 이 안은 지금 보류된 상태고 이제 예산소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결정을 하기로 이제 그렇게 된 네, 상황인데 네. 워낙 또 이 예산소위의 그 쪽지 예산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거 그대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좀 네,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예산 얘기를 하면서 하도 뭐 조 단위로 돈이 나오니까 뭐 60억 같은 거는 꼭 6만 원 같아 느낌이. 내 지갑 속에 있는 6만 원 같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지 뭐 이런 생각 들긴 듭니다만은 뭐 지켜보죠 어떻게 네네. 될지. 아직 결론 안 났다는 얘기죠? 네,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 저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됐던데 네. 저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인 사건 5건 중에 한 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가정 폭력이 심각하다며요. 네, 가정폭력 굉장히 조금 월드와이드한 그런 현상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거 아니었냐. 지금까지 그런 네, 지적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2년째 계류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의 경우에 그 현장에서 이제 그대로 체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과 그다음에 또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네.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도록 하는 그럼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내용도 구속이 안 됐었어요? 구속률이 거의 100명이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예,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그 주차장에서 저 남편 평생 피해 도망 다니다가 결국 살해당한 그 여인은 남편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남편이잖아요. 전 그것도. 남편. 이미 가정을 해체시키기 예, 위해서 이혼하고도 쫓아가서. 그렇죠. 모든 법적 수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가정으로 묶였던 사람한테 결국은 살해당한 것이죠.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정말 국가가 개입을 할 때가 되었다. 근데 예. 그동안은 이런 관련 법률들이 전부 다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그런 목적을 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선처를 해준다거나 아하. 아니면은 그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예,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을 한번 봐주는 거예요. 예. 너무 자주 봐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범률 계속 높아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살해까지 이르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예방조차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대목이 저 제일 있으나마나한 거였는데 왜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거 받아놔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항상 접근했잖아요. 네, 접근 금지 명령 자체가요. 또 무슨 집이나 뭐 이렇게 회사 이런데 네. 장소를 기준으로 얼마 금지해놓고 만약에 네. 그걸 어길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에 불과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있으나마나 했는데 네, 이번에 뭐가 지금 바뀌었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논의 중인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아하. 이 사람에게 얼마 몇 미터 내 접근 금지 이런 식으로 내리고 예. 이거를 어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예.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법률을 감옥 논의 간다. 중입니다. 아예 예. 징역형을 살린다 예, 이렇게 징역 되는 또는 거죠.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형사 처벌을 받는다. 예, 접근 금지 명령 그동안에 있으나마나 했는데 요게 좀 강화가 됐군요. 네, 그렇죠. 요건 좀 환영할 만한 조치네요. 네, 일단 근데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지 어떤 법률로서 정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무쟁점 법안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류되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과연 통과될 것인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찌됐든 가정 폭력이 그동안엔 솜방망이 처벌이었는데 그게 강화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네네. 요거 짧게라도 한번 갑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소리는 많이 들었고 자랐는데 네. 저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네. 이거 진짜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실제로 그렇고요. 그 14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단체를 청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저분들이네요. 네, 공산당이 그렇죠. 좋아요를 연호했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팬클럽으로 회원을 더 모집한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럼 북한으로 가라라고 예. 하면서 굉장히 좀 그냥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양 보내드리면 안 되나? 그냥 가시면 되지 뭘 여기서 굳이 서울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만세삼창을 할 네. 이유가 뭐 있을까요? 한측에서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왜 그냥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 질문 드리려고 예, 그러는 뭐 그런 측의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경찰 검찰은 뭐 합니까? 법 그런데 적용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약간 지금 이것을 유지하느냐 맞느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지금 그러는 마당이니까 뭐라고 네. 못 하는군요. 그리고 또 그냥 14명 정도의 청년이 모인 것이 이제 뭐 그렇게 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 위험의 크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늠을 해서 그냥 일단은 그대로 두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표현의 자유요? 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맡겨놓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경제고 경제는 심리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딱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열리면 분명 경기가 좋아지고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터질 때 보면 거짓말처럼 경기가 죽는 거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 고용동향지수, 소비자 심리, 경기 전망지수, 국민들은 들어도 금방 잊는 이런 통계 수치에 정부 당국자들은 죽든 살든 매달리는 겁니다. 신기한 건 경기 지표 그래프와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경기는 심리고 심리는 민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 민주당 지지도 집권 이후 최저치. 낙제점 경기 지표 보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 저성장 불안 구조에 빠진 한국 경제 어제 오늘의 일 아니고 한방 해결책 없는 거 압니다. 문재인 정부 탓만도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분배 논장만 사방에서 벌어지다 보니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 작금의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냐는 생산적 논쟁이 벌어지도록 정부가, 여당이 분위기부터 리셋하는 것 해결의 첫 단추라고 믿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